2000년 한 해 동안 주거용 부동산 경매는 28,000건 정도가 진행되어 이 중 21,000건 정도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경매 실무를 하면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왜 이런 주택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보증금 날리기 쉬운 주택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날리기 쉬운 주택 유형 첫 번째입니다. 전세를 선호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자신이 실거주를 하면서 원룸과 투룸에서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룸은 보통 보증금 1,000만원에서 월차임 30에서 35만원 수준, 투룸은 보증금 3,000만원에서 월차임 40에서 50만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월세 수익을 원하는 다가구 주택은 임차 보증금 합계가 1억에서 2억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매달 나오는 월세 수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린다? 사실 이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의 경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룸이 많은 경남 의창구 스상동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다가구 주택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상동에서는 다가구 주택 3개 물건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2020 타경의 101948입니다. 다가구 원룸이고요. 토지는 66평, 건물은 141평, 2021년 2월 24일에 10억 4,200에 이렇게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은 일반적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원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층에는 다가구 원룸 1호와 2층 201호, 202호, 203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4층 401호, 402호 이렇게 해서 총 임차인 10명에 임차 보증금 5억 8,800만원, 월세가 51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네요. 총 임차인 10명 중에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8명이 전세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현황을 보면요. 경남은행에서 건재당으로 채권 최고액 4억 2천만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실제 이제 4억 2천만원이니까 채권 최고액 4억 2천이면 실제 채권은 3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임차 보증금 5억 8,800, 건재당 채권 최고액 4억 2천 하면 결국 이 사건의 전체 매각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2020 타경의 102439 이 사건도 의창구 스상동에 있는데요. 토지는 61평, 건물 152평 이렇게 해서 2020년 12월 7일 날 10억 7,600에 1차 매각이 진행이 됐는데 유차를 거듭해서 2021년 3월 18일 날 5억 5,100만원에 51%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 역시 임차인 총 8명, 임차 보증금 5억 5,500, 월세 55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월세를 내고 있는 가구는 2가구, 나머지는 6가구는 전체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네요. 이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선순위로 남창원 새마을금고에서 4억 6,800에 해당하는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억 6,800과 임차보증금 5억 5천 이렇게 하면 이 사건의 전체 매각 가격과 거의 흡사하거나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채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런 경우 대다수 다가구 주택은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약 한 5억에서 8억 수준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3억과 4억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매매 가격 수준을 상회한다는 거죠. 월세가 아닌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이미 소유자가 임대인이 채무 상한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다가구 주택은 낙찰가율이 60% 수준 내외거든요. 이 경우에 임차인의 약 한 3분의 2 정도는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나오는 다가구 주택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앞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날리기 쉬운 주택 유형 두 번째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전세금 사기 사건. 전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전세금 사기 사건에 노출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세금 사기 사건은 이중계약과 임대인이 바지 사장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중계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실제 명의자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하죠. 이중계약은 2012년 창원시 오피스텔 전세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 세입자 150명으로부터 전세금 68억을 가로채서 공인중개사가 달아났죠.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참석 없이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임대 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중계약하는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대인이 바지 사장인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바지 사장을 내셔서 전세금을 착복하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 PD수첩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기 명의인이 3자가 단합하여 임차인을 유인하는 이런 행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전세제도의 법률 규정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전세금으로 분양금이나 중개수수료, 리베이트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결국 등기 명의인은 이때는 아무런 능력 없는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는 거죠. 사기 사건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 대상자는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입니다. 입지가 좋은 빌라는 그럼에도 가격이 비싸서 재정 능력이 많이 부족하죠. 이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또 해야 하므로 월세는 또 부담이란 말이죠. 때문에 전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사기 사건 대상물은 대다수가 미분양 신축 빌라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자본 회수를 위해서 미분양물을 전세로 전환해서 털어내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이 싸고 깨끗한 주택을 선호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주로 유인을 합니다. 거래가 많지 않아서 매매가 산정이 어렵고 따라서 전세 가격 산정도 어렵기 때문에 쉽게 유인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특정 공인중개사가 주로 전담을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전속계약이죠. 건설업자와 중개업자가 전속계약을 하고 리베이트나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을 이 건설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평형이 몇 평이 됐든 공인중개사는 모든 고객을 미분양 신축 빌라로 1순위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매매가나 전세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를 계약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특히 주의해야 될 이유가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낙찰 가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에서 보면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69% 정도 수준에서 낙찰 가율이 결정됐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70% 정도 수준입니다. 2020년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최소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건재당 같은 경우 전체 합계액이 70%를 넘어간다 그러면 절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날리기 쉬운 주택 유형 세 번째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력이 있는 주택입니다. 임차권 등기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방식은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주택 임대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러니까 토지관할이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력이 있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이때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으로는 임차할 사람도 없고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가 있거나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날리기 쉬운 주택 유형 네 번째입니다. 법인 소유주택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로 건설업자나 임대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주택을 매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세와 임금 채권입니다. 조세는 공익을 목적으로, 임금은 최저생활 보장 측면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적이라는 지위는 말 그대로 최우선 지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채권의 특징은요, 공시지위 예외로서 등기부상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나 조세나 임금은 채권이지만 물권보다 앞서서 배당된다는 점이죠. 조세는 법정기일,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소급하여 미지급분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법인에서 담보대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을의 입장에서 임대인인 법인 소유자에게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사실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임차인이 선순위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각종 조세나 임금 채권이 있다면 문제가 돼서 본인이 후순위로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날리기 쉬운 주택 유형 다섯 번째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시정 명령받은 주택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말 그대로 현행법 위반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위반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과 가구수를 비교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대다수는 대수선 위반입니다. 즉 가구수를 정설한다는 거죠. 5가구를 10가구로 정설하는 이런 형태로 건축법 위반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허가권자는 일정한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위반 면적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복구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는 최초 시행명령이 뜬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거든요. 따라서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전세금을 지키는 팁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세에 현혹되지 마시고 앞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법 제3조 6 제3항에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 즉 주택 소재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법원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서 앞선 임차인들의 차임과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먼저 해야 하는 이런 특수한 사항이라면 특약사항에 차임 및 보증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을 기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제공을 거부한다든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지금 당신을 상대로 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신축 빌라는 무조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가 임대할 주택의 여러가지 현황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나 개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게 되면 그 일억 여부가 기록되고 보존되므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됩니다. 시세 대비 전세가 비싼 경우에는 가입이 거부되거나 물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상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기재하면 되거든요. 요즘은 이런 특약을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으로 전세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 소유자를 상대로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력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환 능력도 없으니 전세 가격을 낮춰서 전세를 내놓지도 않는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선호 지역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전세 계약을 포기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네 번째, 법인의 소유주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체납 여부 현황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미지급 조세나 임금 채권은 당사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착한 법인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임대주택 한두 채가 아니라 수십 채, 수백 채 가졌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더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오히려 한 채나 두 채 이렇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건축물이 확인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말 그대로 현행법 위반입니다.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지 마시고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사실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원상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이 비용을 감안하여 입찰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은 낙찰가율도 더 하락됩니다. 위반 건축물이 확인되면 계약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임차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